제발 밑에 마인드로 생각지 마세요. 여기서 한번 뒤처지면 끝이에요. 이 시장의 주도주는 뭐야? 라고 하면 딱 두 줄을 말씀드립니다. 변화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 혹시 내가 지금 불안해서 이쪽에서 못 냈어도 앞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오늘이 7월 7일이죠. 네. 7월 7일에 뭔가 럭키세븐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코스피가 7% 빠지네요. 네. 7월 7일에. 예. 어쩌다 보니 26년 7월호 월간 이선엽이 이제 살려주세요 특집이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어서 예,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살려주십시오. 그러게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 89조 4천억. 사실 어마어마한 실적이고 예. 물론 이제 뭐 스트릿 컨센이 있었느냐 뭐 이런 논쟁은 또 있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컨센 85조보다는 높았고 한데 이 삼성전자 오늘 한 8% 이상의 폭락.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는 일단 해석부터. 실적에 대한 우려죠. 뭐 3분기 실적.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장에 들어와서 아마 저희 투자 나침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노이즈는 실적에 대한 노이즈라서 조금 여유 있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으면 실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어야 사실은 바닥을 찍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메타 때부터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가 됐어요. 예. 그 이전까지는 충분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 쉴 수도 있는 거고 이격 조정도 있는 거고 또 6월 말 중심으로는 리밸런싱에 대한 뭐 부분도 있어서 그래 뭐 이 정도면 리밸런싱 할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지라고 했는데 메타는 좀 얘기가 달랐죠. 네. 저렇게 되면 하이퍼스케일러들 즉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이 뭔가 이렇게 투자를 줄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지금 시장의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들 뭐 이런저런 나오는 것들은 사실 곁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제일 큰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혹시 줄일 거란 우려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얘네들이 현금이 많이 고갈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리에 대한 생각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들 달래기.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투자자들이 되게 우려를 하시겠죠. 야, 이렇게 투자하는데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라는 질책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우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돈만 쓰면 어떡하니라는 우려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조금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현금 마련을 위한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딱 하나예요. 혹시 3분기부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우려. 당연히 그렇게 투자를 줄이게 되면 반도체에도 부정적이지만 사실 이 투자라는 게 결국 최근에 알고 계시겠지만 토큰 공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토큰 공장이라 하면 밑에 전력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반도체를 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 AI 투자와 관련된 우려가 동시에 작용했다는 게 기본적인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와 투자에 대한 전망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사리 해소가 되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다만 그 이전에는 이 정도까지 거칠진 않을 수 있었는데 메타가 마치 뭔가 자기네들이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남아도는 것처럼 컴퓨팅 파워가 남아도는 것처럼 저 회사가 남아돌면 앞으로 투자를 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 이게 조금 더 증폭이 된 아쉬움은 있다 정도로 현재 시장을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는 전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오는 모든 전망은 너무 부정적이죠. 너무 부정적이고 마치 시장이 끝났다라는 것처럼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차라리 앞으로 전망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도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장들은 일리가 있는데 끝났다는 주장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분들의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진짜 주주를 달래야 될 건 뭘까요? 현금이 없다도 아닌 거고 결국에는 현재 투자하고 있는 AI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가 가장 큰 주주 달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본질이죠. 예, 본질이죠.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줄인다란 얘기가 있는데 줄인다란 우려가 있는데 이 줄인다란 우려가 전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어떤 애는 달려갈 거고 어떤 애는 그렇죠? 뒤처질 건데 네.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지금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하고 있는 이 게임은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생존 게임이에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결국 내가 살아날 거냐 너희가 죽을 거냐에 대한 핵심은 하나죠. 내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남들과 훨씬 더 대답했을 때 응답 속도도 빠르고 더 정확하고 나중에 뭐 비용도 줄이면 더 좋을 거고 이런 건데 자, 그 경쟁에서 지금 내가 줄인다는 얘기는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난 피곤해서 한 과목 정도 쉴 거야.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하고 다른 분들하고 다른 생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분들은 이성적으로 생존 게임, 치킨 게임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말씀을 하시는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생존을 위한 게임을 해왔고 안타깝게도 그 생존을 위한 게임 안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메모리를 확보하느냐 전쟁으로 바뀌었고 그 확보하는 전쟁 속에서 사실은 내가 더 먼저 많은 메모리를 확보해야 되다 보니 가격을 더 올려붙였던 거고 그게 지금에 이르렀던 거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여기에 대해 이제 가격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행태가 뭔가 버블처럼 보였겠죠. 나름대로 그렇죠? 좀 과했던 건 사실인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럼 생존 게임이 멈출 수 있느냐 싸움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AI 성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도달했느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AI 여전히 할루시네이션 많고 여전히 아직은 우리가 뭔가 AI 에이전틱으로 완벽하게 쓰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놓고 내가 줄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난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지 여기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럼 여기 가 있으면 여기 가 있는 유리한 애들은 거기서 과금을 할 수도 있죠. 너희들 돈 내면 내가 더 좋은 걸 해줄게. 그리고 성능이 더 좋으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어때요? 이걸 쓰겠죠. 그게 선순환되는 건데 여기서 한번 뒤처지면 끝이에요. 모든 생존 경쟁은 한번 뒤처지면 끝이에요. 내가 열심히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쌓았다가 그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주주 달랜다고 해가지고 내 스스로 다른 애들은 다 앞서 나갈 건데 나만 거기서 속도를 조절하겠다? 제 생각엔 자살의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뭔가 나름대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 들리진 않았어요. 별로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았고 죽겠다는 얘기인데 저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항상 기업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기업의 관점에서 이 기업들이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 분명히 제가 일전에도 우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들은 두 번의 아픔이 있었었다. 처음에 여러분들 플랫폼이 생겼었을 때 구글, 야후 싸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원래 야후가 1등이었다고요. 결국 생존 경쟁에서 누가 이겼죠? 구글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하고 그때 있었을 때 세계 1위는 신비한, 즉 노키아였었어요. 근데 다 죽고 둘만 남았죠. 이 기업들은 기본적인 AI, 플랫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체제는요. 사업 목적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일반적인 사업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업들은요. 사실은 내가 점유율을 조금 더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자동차 사업이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하나입니까? 여러 회사가 있죠.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하나입니까? 참 많죠. 네. 글로벌적으로도 많죠. 프랑스도 있고 어디도 있고 다 있죠. 일본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글로벌에서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있죠. 근데 이 플랫폼 쪽은 독점적 구조가 원래 생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쿠팡처럼
네이버처럼 아니면 구글처럼 그죠? 살아남는 이 치열한 치킨 게임 이후에 나만 살아남으면 전 세계 모든 걸 내가 다 갖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나중에 주가의 가치는 지금이 아니라 살아남았을 때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살아남으면 다 내 거거든. AI 누구께 줬냐 중요한 게 아니죠.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아 봐요. 내 거 안 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얼마를 너희들한테 이용 요구를 부과해도 다 내겠죠. 그때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다 판가름이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투자를 중단해서 그 치열한 생존 게임에서 나름대로 이탈을 한다? 저는 잘 납득이 안 됐어요. 이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며칠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할 때 얘기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가 원하는 물량의 55%에서 50% 정도밖에 받고 있지 못하다. 쉽게 얘기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큰 기업들조차도. 그러면 숫자적으로도 따져볼게요. 올해 7,600억 달러에 대한 투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타라는 애가 1,400억 달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절반만 딱 잘라도 얼마예요? 절반만 딱 자르고 뭐 해도 얘 없다고 해도 실제 그 경쟁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얘 하나 없다고 해서 뭐 반도체가 남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기업이 1,450억 달러 중에서 다 없애겠어요?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뭐 진짜 혹시나 제 생각과는 다르게 한다라도 일부일 텐데 그게 대세에 영향을 줄 거냐? 아닐 거란 얘기죠. 왜? 그동안 뭐 8, 90% 정도 구했고 뭐 그렇다라면 일부 얘가 줄어드는 게 똔똔이 돼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반밖에 못 받는데 얘가 줄이지도 전 않을 것 같은데 설령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게 가능할 거냐는 얘기죠. 숫자로도 놓고 봐도. 그러면 저는 차라리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반기에 있는 반도체의 실적에 대해서 전망치가 이미 되게 낮아져 있죠. 우려가 있으니까 그 정도 안 나올 거고 꺾일 거라는 우려가 있죠. 근데 나중에 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그리고 잘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7월 말에 있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전망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손잡고 그래 우리 이러니까 조금 쉬어가지라고 한다라면 그 우려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게임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한두 기업만 치고 나가도 나머지 기업은 전망을 또 바꿀 거려? 저 친구도 저렇게 나간다고? 그럼 나도 또 바꿀래. 그게 제일 정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한 개의 기업이 어떻게 했다. 이건 일부러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기업들이 나는 계속 치고 나갈 거야 하면 이 기업도 생각을 바꿔요. 그게 제일 중요한 팩트라는 거죠. 얘가 잠깐 그러니까 뭐 한 5개 기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나는 잠깐 쉬어볼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는 아웃될 거 아닙니까? 주가가 좋아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 이제 이 경쟁 안 할 거구나. 치킨 게임 끝났구나. 넌 이제 생존 가치가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진정한 주주 가치가 될 거냐고요. 그걸 현재 알고 있는 메타나 구글이나 모를 거냐 이거죠. 저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이 외에 이 마인드가 있느냐? 이거는 사장이 돼봐야지 하는 거예요. 일반 종업원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발 그 밑에 마인드로 생각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뻔히 다 알 텐데 그걸 망각을 하고 그냥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족하면 더 땡겨야죠. 증자도 해야 되고 회사채도 발행하고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볼 때까지는 해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대로 정상에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때를 기점으로 또 마침 그때 현재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안 한 게 하나 있죠. 주주가치 환원. 지금은 실적이 이렇게 나왔어가 전부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우리 올라와 있었죠. 왜? 마이크론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었으니까 네. 그거 감안해서 우리도 올린 거잖아요. 되게 잘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저 대신에 3분기부터는 혹시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만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치가 낮아진 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내려갔는데도 뭐 기대치가 저 위에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되려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뭔지 알겠고 저도 그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실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전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일단은 그때를 통해서 봐야 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메타가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반도체 구매 같은 걸 얼마나 줄일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이 나온 거는 없고. 없죠. 근데 이제 줄인다고 그런 한 적도 친구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메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보도. 다만 보도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보도는 블룸버그가 추정을 한 나온 거고 추정을 한 거고 메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다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적은 있는 건 맞아요. 예전 5월 달에 추정 때. 됐었던 것도 예, 맞고 또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는 얘기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 한두 개 플레이어들이 이제 AI 전쟁에서 탈락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의 수요나 발전 수요로 봤을 때는 그 시장은 훨씬 더 수요가 커진다. 그 이거예요. 탈락의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애들이 지속적으로 막 투자하고 해서 실력적으로 탈락하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 이제 완전히 들어올 수 없는 그 체제가 되면 전 오히려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잡을 수 있는 거고 이번에도 보면 얘네가 한 게 뮤즈 스파크라는 애인데 네. 그죠? 얘네가 보면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왕인지 뭐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뭐 했는데 아, 그 예. 저기 뭐 중국 출신의 개발자. 네네네네 왔는데 엉터리였던 거죠.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 성적표가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 그 저기 뭐죠? 나침반 할 때도 제가 차트로 많이 네. 보여드렸고 벤치마크 이번에도 보여드릴 성적들. 건데 예, 네. 그 하루하루 발표가 돼요. 그런데 지금 1등은 누구냐면 아시겠지만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그쵸. 1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챗GPT가 2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미나이하고 중국의 그죠? GL의 모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쯔프 AI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3, 4위 정도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등하고 이 뮤즈 스파크가 되게 비슷한 수준이면 끄덕끄덕인데 생각보다 확 떨어져요. 예컨대 1등 점수가 61점이에요. 근데 예. 얘는 44점이에요. 음. 2, 3등 점수가 보통 55점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엉망인 거죠, 엉망. 그럼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투자 줄이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적이 낮은 친구가 과외를 더 써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지. 여기서 하는 것들은 진짜 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줄인다라는 게 저는 아직까지 제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판을 해주실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애가 내가 너무 잘해서 줄인다라는 건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지. 현 상황에서 막 제일 성적이 안 좋아서 제일 떨어져 있는 애가 저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줄인다라는 건 더 어불성설이죠. 그렇지 않아도 성적이 안 나오는데 과외도 끊겠다는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거죠. 훌륭한 과외 선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제 생각보다는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지만 그 확인이 되기까지는 사람들은 계속 불안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 게 언론 보도가 문제죠. 세상에서 안 좋은 뉴스는 다 갖다 붙이죠. 이래서 망할 거고 저래서 망할 거고 저래서 망할 거고 그렇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그 우려가 새로운 것들은 아니었죠. 원래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다만 이번에 메타발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이슈가 됐었던 건 맞는 거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다라는 게 자꾸 드러나고 있고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이게 학습했었던 것과 관련 저사양 쪽에서는 뭔가 일부 있는 거고 에이전틱 AI에서는 메모리가 여전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메타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컴퓨팅 파워가 없어서 여기저기서 임대를 했던 애들인데 갑자기 남는다라고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며칠 전에도 구글이 야 너희들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사용을 제한할래. 그러고 있는데 어떤 게 남는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에이전틱 AI 쪽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고 이쪽 학습 쪽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거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투자 중단으로 연결시키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좀 넘겨짚기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가 떨어질 때도 안 좋은 뉴스만 많이 들리고 안 좋은 뉴스가 더 확대 재생산되기도 하고 또 이제 염려가 드는 거는 이거죠. 89조 원이 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도 예. 왜 시장은 놀라지 않는가? 1분기 때 57조 원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그냥 거의 100조 원? 여기에 달려있는 건 아닌가? 100조 원 눈높이가? 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성과급 충당금을 네. 빼면.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19조 정도 반응했다라고 좀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건 빼고 생각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성적표가 그만큼 나온 거니까 우리가 뭐 거기 계신 분들 성과급 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뭐 너무나도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3분기에 대한 불안함이 환주돼 있는 거고 왜냐면 나도 나오자마자 제가 보니까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전자를 둘러싼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러면 투자를 줄이면 어떡하지? 투자 모으면 환경. 어떡하지?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올 1월부터 누누이 강조드렸던 게 과연 이 시장이 끝나고 나서 정말 버블장이 왔었을 때 돈 버는 분이 몇 프로나 될까? 제가 처음부터도 10% 안짝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엔 이해들 못 하셨을 거예요. 왜? 처음에 한 2, 3월 달 보면 많이 번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많이 간다라고 쳐봐요. 만 간다면 지금 어떻게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지금보다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좋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온전히 들고 있겠습니까? 매매를 했다 치겠습니다. 매매할 때 지금 여러분들 엇박자 안 나고 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최고 잘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이번 고점에서 좀 일부 현금을 확보하셔서 이 불안감을 줄이고 좀 상황을 봤다가 뭐 안 되면 좀 추가로 팔든가 아니면 된다라면 밑에서 산다라면 제일 좋겠죠. 이론은 그런데 실제 그게 가능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실력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익 있다가 이번에 이 조정을 통해서 그 이익이 다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런데 시장이 뭐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비중을 더 줄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분명히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지만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번에 파신 분들은 앞으로도 동참 못해요. 계속해서 사실은 그분들은 여기서 수익률이 끝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 더 만약에 올라가면 더 못 사시겠죠. 내가 판 거보단 밑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고 나중에 꼭지에서 잡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벌어놓은 거 최근에 6월부터 수익 반납하신 분들 많고 특히 이제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된 다음에 개인 투자자 순매도 1위가 삼전닉스 개별 종목이었고 이거 팔고 또 다른 반도체 ETF 팔아서 단일 종목 2배짜리 갔는데 주가 조정받으니까 2배로 또 잃고 이거 최악인데.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런 큰 장에서는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변동이 커진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역대급 변동이죠. 그쵸. 지금 이 변동은 하루하루가 금융위기 때만큼 변동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저 금융위기 때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 보면 사실은 추세 안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지수가 얼마가 되든 제가 보기엔 거의 80~90%의 투자자분들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지수는 올랐지만 나는 별로 번 게 없고 되려 손실이 났을 가능성도 되게 높은. 제가 이 시장을 놓고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 돼요. 어떤 포트폴리오 있으면 죄도 없이 다 빠져요. 그쵸. 이건 또 왜 그런 거냐면 시장에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대출도 막고 뭐 다 막아서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롭게 레버리지라는 게 생기고 나니까 마음이 급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저는 그걸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사려면 다른 걸 팔아서 사야죠. 그러면 이거 하나 사려고 다른 걸 팔 때 그 파는 걸 받아줄 사람은 있나요? 없으니까 정말 제가 보더라도 야, 이 기업 해도 너무 안 돼라는 기업들이 그렇죠. 죄도 없이 정말 수익률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반토막 난 것들도 수두룩해요. 바꿔 얘기하면 어느 정도 반도체가 올해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정리가 되고 나면 저는 이 기업들 2~3배짜리 오르는 장세가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런 거지. 왜냐면 지금은 투자자분들은 혹시 돼서 빠져서 올라와도 또 반도체를 살려고 생각을 하죠. 주변으로 갈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왜? 이러니까. 그거 알겠는데 싸면 뭐해? 안 오르잖아. 아니 더 빠지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보여줬으면 그렇게 하겠죠.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빠지는데 다른 걸 올라왔다. 야 그럼 그게 맞을 텐데 같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별 의미가 없죠. 왜? 다 ETF에 엮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ETF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도체 ETF도 있겠지만 지수형 ETF도 있겠죠. 근데 반도체가 50%가 넘는데 지수형 빠지면 다 같이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손절하고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되게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 아쉬운 시장이죠. 미국이나 일본만 해도 관련 기업들은 빠지는 건 똑같지만 지수가 이렇게 밀리진 않고 대안도 되게 많아요. 오늘 미국 시장 반도체 안주 별로였지만 뭐 빠지진 않았지만 그쵸. 어땠어요? 뭐 나머지 업종들 되게 좋았죠. 그렇죠? 막 지휘번호바 이런 것도 신고가 나고 우리도 그 관련 기업이 있는데 저기는 신고가인데 우린 빠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력기기들. 앞뒤가. 예. 근데 나중에 이게 분명히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의 시장은 아니에요. 분명히 뭐 수급적으로도 뭐 근데 여러 가지가 그것도 다 꼬여 있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상이기 때문에 뭐 하지만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약간의 시간은 필요해 보여요. 아니 하다못해 저희 대한축구협회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국장은 언제? 아무튼 그 여러분 혹시 마이크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숨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제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고 계시지? 그 이선협의 투자나침반 우수 수강생 몇 분이 이제 스튜디오에 와 계시는데 참 좋은 날 오셨습니다. 7월 7일은 좋은 날이에요. 네, 예. 제가 처음으로 아마 톤을 낮췄던 거 기억하시죠? 조금 톤을 낮춥니다라고 했었던 게 그런 그러니까 좀 거고. 너무 섣불리 대응하지 말라고 네, 막 이렇게. 그래서 좀 보고해도 충분하다라는. 예전에는 분명히 저가 매수를 했었을 때 그냥 사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렇죠. 지금 보세요. 이제 전쟁 얘기는 나오지도 않죠. 이란하고 미국 전쟁 있었는지 기억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항상 시장이 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면 하반기 모멘텀 중에 하나가 금리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쪽이 아니라 내려가는 쪽인 게 이미 국제유가는 전쟁 전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60달러대요.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은 전쟁 내기 전에 3.9였거든요. 근데 지금 4.4 정도니까 아직 안 내려왔어요. 네. 근데 내려와요. 음. 나중에 내려오면 시장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 많은 우려하시는데 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하반기 쪽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5년물, 1년물 봤는데 아직은 조금 높은 수준에 있지만 계속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경제도 계속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유가가 많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경기를 꼭 해쳐요. 이게 수요가 좋아서 경기가 좋고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샀쓰고 그래서 물건이 부족해서 오르는 걸 우리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물가가 안 빠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요가 좋은 게 아니라 공급 측면의 물가였죠. 호르몬 해저비 봉쇄가 돼서 그럼 악재잖아요. 악재인데 그러면 처음에는 유가가 오르면 석유 가격도 오르고 주유소에 있는 휘발유 가격도 오르니까 우리는 물가의 부담을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시간을 두고 소비가 줄어들어요. 확실히 너무 비싸서 이전만큼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시차가 한 분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미국의 경기 지표는 밑으로 눕는다고 봐야 돼요. 현재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용이 워낙 좋고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 중심으로 봤지만 경기 지표가 무너지고 나면 최소한 어떻게 되죠? 중립으로 가겠죠. 지금 물가도 중요한데 경기도 중요하네라고 하면 일단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됩니까? 동결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때부터 시장은 더 안정화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무서운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더 많다라고 보면 하반기 시장은 현 상태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저는 좀 안 있지 않느냐. 다만 물가가 좀 더 안정이 되고 금리가 더 안정이 된다라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꼭 현재 있었던 기업들 말고도 그동안 눌렸던 기업들도 많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이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또 그 영향을 또 직접적으로 네. 받을 수밖에 없겠고 또 요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굳이 뭐 마이클 버리를 소환하지 않더라도 네. 과거에 보면 항상 이제 반도체 증설 대규모 증설이 머지않아 사이클의 그 꼭지가 됐던 그런 네. 학습 효과가 좀 네.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마이클 버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이제 호남 지역의 대규모 천문학적인 투자 발표도 있었고 공교롭게 또 그 이후에 또 주가가 또 많이 빠졌고 예. 요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먼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지금 아무리 빨라도 몇 년 뒤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을 논하기엔 좀 이른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이전에도 증설 발표했을 때가 꼭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차는 증성 있고. 발표를 하고 나름대로 완성까지 해도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 수요도 정점이어서 동시에 맞물렸었던 거지 뭐 발표했다라고 꼭 그러진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 고민도 해봐요. 현재 아무리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에 계시는 두 수장분께서 발표했었을 때는 3분기가 정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발표를 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는 3분기 정점을 그분들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실적 매일매일 보고받고 있었을 텐데 뭘 보고받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 보고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추가적인 증설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결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정점일 거고 좀 있으면 공급광일 거면 그 투자는 백지화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아니 지금 있는 투자도 중단해야 되죠. 용인폐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저는 우려하고 현재 벌어지는 시각이 온도차가 너무 커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너무 없어서 앞으로도 몇 분기 이상을 물건이 좀 없어가지고 난리여서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까지 향후 5년 뒤 그 이상에도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지금 막 이미 남아돌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남아돌기 시작해서 3분기부터 꺾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온도차.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맞을까요? 반도체 안 해보는 우리가? 반도체에 계시는 회장님들이 더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게 시차가 좀 있었으면 예컨대 그런 발표를 하신 게 올 초에 따른 모를까? 불과 일주일 열흘도 안 됐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 보시더라도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그런 계획을 발표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급 부족이 더 오래 간다라는 걸 전제로 하셨던 거 그쵸.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너무너무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고객들 다 죽게 생겼어라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그쵸. 드네요. 네. 그것도 최태원 회장도 이야기를 했죠. 지금 같은 이제 마진율이나 가격으로는 고객사한테도 그렇고 오래 가는데도 좋지 않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증설은 필요한데 이게 사실 언제까지 이 어마어마한 OP 마진, GP 마진이 뭐 7, 80%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럼요. 그래서 P 사이클이 언젠가 다시 Q 사이클로 가고 양쪽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 다 아는데 또 한켠에서는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P 사이클에 Q 사이클로 가면은 주가는 한번 크게 부러질 것 같다는 염려를 또 안고 있고 그 상황 어딘가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고. 결국엔 이제 거기에 대한 연착륙이 주주환원이겠죠. 리레이팅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공급 계약이 계속 늘어져서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주주환원 많이 해주면 올라가는 속도는 확 차이가 나겠죠. 이제는 급등이 아니라 이렇게 근데 되겠지만 하방을 좀 막아주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때부터는 위로 쭉쭉쭉 당겨지는 그림이 아니라 밑에가 자꾸 올라가는 그런 개연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 기업들도 무한정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만 놓고 무한정 올리는 게 맞는데 뭐 사실 시장에 있는 우려도 틀린 건 아니죠. 뭐 얘네들이 빚을 땡기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분명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내려주진 않죠. 내려주지 않고 현 가격에서 물량을 더 주는 쪽으로 그 다음에 나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설을 하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럼 이익 규모는 더 커지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증감률이 낮아지는 거지 사실은 이익 규모는 훨씬 더 커지죠. 근데 그 사이에서 또 주가는 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거고. 제가 올해 내내 아셨던 게 뭐냐면 1년 내내 우려밖에 안 해요. 언제 된다고 한 적 언제 있어요? 네. 1분기 실적 때는 된다고 했어요. 2분기 때도 그렇고 지금은 더 하죠. 아무래도 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우스갯소리로 앞으로는 장애물 경주다. 여기서 이 정도면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르면 노이즈가 더 커지면 더 커졌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장애물 경주는 앞으로 가는데 왜 계전은 자꾸 뒤로 가고 있지?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생각 안에 어떤 것도 있냐면 네. 웬만한 강세장에 수직으로 뻗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크게 올라가다가 중간 조정이 되게 격해요. 네. 여러분들 1999년 미국의 예. 나스닥 지수 보셔도 되고 99년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잖아요. IT 버블 때. 그렇죠? 예, 그다음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코스피 지수 봐보세요. 야, 저렇게 올라가는데도 20, 30% 조정은 흔히 왔었구나. 20, 30% 조정이에요. 그렇죠? 지금처럼. 그럼 그 20, 30% 그때 조정 받았을 때 사람들은 강세장에서 이 정도 조정 올 수 있지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처럼 다 끝났다. 네.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비중제로 또는 손절매.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른 것보다 그 뒤에 오른 게 더 컸다고요. 그래서 그걸 번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실제 수익 난 사람들은 아주 밑에서 사서 지금 들고 있는 분들 빼놓고는 지금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90%가 사실은 투자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돈 버는 건 전원주 할머니 정도만 계시고. 그렇죠. 아쉽지만 결국 우직이 돈을 벌었던 거예요. 우직이. 그래서 매매 스킬 잘하신 분들도 잘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엄청나 푸르셨을 땐 가능한데 지금 초보분들이 들어와서 이 정도 변동의 매매 스킬을 쓰기에는 너무 조금 제가 볼 때는 투자 심리가 거꾸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우려가 되면 오히려 팔 거고 그래서 대반등 오면 혹시 잘못됐나 이거 또 살 거고 엇박자 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으면 결국 또 못 사요. 살 것 같죠?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가장 좋은 정답은 밑에서 싸게 산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다 보니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최소한 방향성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나와서 투자 전망에 나올 때까지는 함부로 방향을 극단적으로 비관하거나 극단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건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있는 분들은 그죠? 그 조율을 잘하면서 들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자라고도 여러 그렇죠. 차례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7월 30일에 그 주주 설명회 잡아놨더라고요. 네. 그때 아마 확정 실적 나오면서 각 부문별 실적,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으나 사실 그 사이에 어떤 공백 이런 게 조금 이제 불안하게도 느껴지는 것 같고 해서 주주 환원 이야기가 좀 나와야 하방을 좀 어느 정도 높여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 그럼 이제 그 다음 국면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보자면 과거에는 조정받다가 올라갈 때 역시나 반도체, 딴 거 다 팔고 다시 반도체, 또 레버리지로 몰려가고 이거였잖아요. 환경이 과연 앞으로는 반등을 한다면 변할까? 매기가 과연 퍼질까? 근데 뭐 ETF라든지 다른 수단을 보면은 주변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단적 두 종목은 아니겠죠. 이전에도 쏠림은 있었었지만 딸랑 두 종목은 아니었어요. 최소한 뭐 예를 들면 2006년도 그때는 조선도 있고 철강도 있고 뭐 그렇죠. 화학도 있고 그 흔히 구경제라는 게 같이 올라갔었고 99년에도 IT 쪽은 다 올라갔어요. 네. IT 통신까지. 그렇죠?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딱 두 종목이죠. 저는 그런 장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처음에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흘러간 궤적을 보란 말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꼭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시장의 주도주는 뭐야? 라고 하면 딱 두 자로 말씀드립니다. AI. AI가 주도예요. 반도체가 주도가 아니라 반도체는 그중에 일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2, 3년 전에 제일 먼저 올렸던 건 GPU, 엔비디아, 우리나라에서는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 네. 그때가 쫙 했었었죠. 그때 삼성전자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안 움직였어요. 예. 두 번째, 전력기기. 전력기기 곱하기 30 올랐죠? 예. 그렇죠? 전력 부족하다고 그래서. 근데 걔도 AI 투자 때문에 그런 거죠. 전력기기 해야 된다니까요.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뭐였었죠? 에이전틱 시장으로 바뀌면서 메모리가 된 거죠. 에이전틱이 되면서 메모리로 됐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돼서 전력 효율화 이런 것들 되면서 또 뭐 전기 뭐 이런 쪽으로 올라온다든가 잘 보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는 거예요. AI가 딱 올곧게 하나만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 LLM 나왔을 때부터 에이전틱이 되고 또 에이전틱이 고도화되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CPU가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도체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런 변화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 혹시 내가 지금 불안해서 이쪽에서 못 냈어도 앞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에도 우린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절대 실망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그걸 찾으면 되는 거고 6개월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 하반기도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로지 이 두 종목밖에 없는데 이 기업들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 생각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 이전에 이걸 보시지 않았을 거고 오로지 두 기업만 좋았던 걸 보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은 AI라는 게 전체가 뭔가 주도인 거지 사실은 우리가 아는 특정 반도체만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가 제일 좋고 워낙 공급 부족이 타이트해서 최고 좋은 게 맞다 정도지 사실은 그거 아니어도 되게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이번에 레버리지 있기 전까지는 수익률 측면에서도 전력기기가 더 좋았고요. 실제 LSL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전기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좀만 민감해지면 저는 여전히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주도예요. 예. AI가 주도. 그러니까 자꾸 막 너무 막 이런저런 데 가보면 오로지 무슨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오로지 반도체만 되냐 안 되냐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질문이 대부분 이제 반도체에 잡혀 있죠. 예. 그래서 요즘 다 끊어버리고 있어요. 예. 아니 뭘 얘기를 해도 막 그 썸네일도 막 이상하게 달고 분명하게 왜 그런지도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지금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하나예요. 그냥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혹시 투자 줄일까 보려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가면 안 돼요. 그 돈이 부족하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지 없는 게 아닌 거고 증자를 통해서 많이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죽고 사는데 빚 안 얻어요?
자, 빚 안 얻어서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위험한 거냐면 더 이상 빚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위험한 거지. 빚 낼 수 있으면 내야죠. 그게 이제 지금의 빅테크 상황인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좀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겠으나 중요해서 좀 여쭤볼게요. 왜 그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급 공백을 염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거의 올해 들어서 180조, 190조 계속해서 순매도하고 있고 연기금 뭐 리밸런싱 한다 하고 기관은 사실 들어올 돈도 없고 리밸런싱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떨어졌으니까. 저절로 줄어들었잖아요. 줄고 예, 예. 외국인들도 오늘 덜 팔지 않나요? 근데 여전히 팔긴 파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 자금인데 대부분이 과연 이 시장을 언제까지 어떻게 받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물론 이것도 단기적일 수 있겠으나. 1년 내내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뭘까요? 심리예요. 결국 된다라는 게 있으면 또 들어와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심리가 안 좋으면 그 많은 돈도 안 되는 거고요. 심리가 좋으면 부족해도 종목이 줄어서 그런 거지 올라가는 데 문제는 없어요. 예탁금 130조나 120조나 예. 어차피 예전에 몇십 조보다는 이제 100 몇십 조 원 단위로 올라온 건 맞는데 수급이 안 좋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소용도 없고. 그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될다고 일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가 찾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이 돈이 없어서 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 돈이 있던 분들이 지난번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전에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빠지면 샀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없으니까 안 사서 그런 거예요. 잘 보시면 거래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한 달 전 대비해서. 그렇죠?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때는 뭐 이 정도 조정이야. 전쟁 오히려 사야 될 기회야. 라는 신뢰가 있고 자신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자신감이 훼손됐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일부는 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서 누가 저점 매수를 하겠어요. 오히려 이분들 머릿속에선 반동하면 내가 주류해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돌려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돌려주는 건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실적 발표가 진짜 그러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게 과도한 우려였고 실제는 아니었네라는 걸 보여주면 그때 있었던 것들이 많이 바뀌겠죠. 그 시장의 심리가 진짜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같은 거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거 우선 협상 대상자 탈락하고 나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오션이 24%나 예. 폭락하고 이게 이 정도나 빠질 일인가 싶기도 한데. 그렇잖아도 좋은 것들도 빠지는데 조금 부정적인 거 하면. 있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근데 이번에 그건 좀 아쉽긴 해요, 되게. 예. 왜냐면 이제 저건 외교전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외교전이었었고 그럼 외교전이려면 외교로 해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성능이 아닌 거고. 그 외교전이 되려면 다 가야죠. 근데 또 그 나토라는 그 같은 적이었고 독일과 캐나다는 그런 정도 되려면 더 높은 분이 가셔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 이선엽 외교라면 장군님 정도. 그 이상이 되려면 더 위에 분들이 가서 상주하고 있어야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거기 가서도 꼭 됐을 거냐 하면 저도 몰라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셨지만 나토끼리 그렇게 결속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려면 그냥 가서 올인했으면 뭐 그것도 모르죠. 뭐 그죠? 그래도 떨어졌을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번에는 나토가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우리도 그 이상을 해야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스팀이언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스크래치 하나만 나도. 특히 이제 재무 상황 안 좋은 기업들은 아무리 꿈이 있더라도 요즘에 그냥 막 날아가고 있고 오히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줍줍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또 눈에 띌 수도 있는데 문제는 또 손이 안 나간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회 분명히 기회가 와요. 그럼 지금 우린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긴 그림을 보고 그런 애들은 따로 모아놔야죠. 근데 그런 시장이 시작됐었을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에 먼저 움직이면 더 죽고 나가겠죠. 그러고 있었을 때 잘 기회를 노리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있는 손실 이상으로 많이 하고도 남지 않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이쪽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지금 말씀 주셨지만 죄 없는 애들 너무 이렇게 무너진 것들 많거든요. 이거 분명히 나중에 기회 엄청 준다고요. 그렇죠? 그 기회 줄 때. 왜냐면 미국은 이미 보셨겠지만 러셀 2000 지수가 신고가예요. 중소형 지수가. 우리하고 다르죠? 수급 여건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나도 사실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적 전망보다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진 점들이 있는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금리가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왜냐 아무래도 나머지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부담스러운 건 확실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소비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네. 미국이 경제가 건조하면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인데 나쁠 이유가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미국은 저렇게 달려갔는데 우리만 계속 뒷걸음질 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시기는 아마 저희들 또다시 논의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 저희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눈치는 제가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항상 남들보다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하면서 뭐 단기 대응을 어떻게 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건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각자 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저보다 그런 것들은 훨씬 잘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해 본 적도 없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다만 뭔가 시장에 대해서 큰 국면이 바뀌었었을 때 많은 분들한테 이제는 이쪽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보면 주도주가 거의 제가 제일 빨랐을 거예요. 그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제일 먼저였죠. 변압기도 업계 최초였던 거 알고 계시고 방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여러 차례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잘 지었다니까요. 투자 나침반이라고 나침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모터보트나 파도 타기는 아니지만 큰 범선이 이제 나침반을 보고 가듯이 해서 또 중간에 대응 전략을 바꿔야 될 때는 또 긴급 호출도 해주고 계시니까. 지난해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음. 금반지 처음 얘기했었을 때 그때 썼으면 지금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때 1년 전이었었으니까 그때 썼으면 제일 바닥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때 여의도 애널리스트 분들도 반도체 된다고 하신 분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됐으면 쉽진 않지만 흔들릴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차이가 엄청 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린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단기 대응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건 뭐 잘하신 분도 있고 있지만 제 스타일은 확실히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매매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하루하루 이걸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그냥 냉정하게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뭐 이걸 우리가 맞추겠다고요? 무슨 수로예요? 저는 여기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저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 뭐 여기서 있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건데 하루하루 대응을 하려다 보니 그 뉴스에 민감하게 하게 되고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조정받으니까 그 뉴스와 합리화가 되는 것처럼 보일 것 그쵸. 뿐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두세 달 후에 보니까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그때 또 어떡 하실래요? 그렇지 않나요?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이 걱정이 나중에 보면 물론 우리가 단단해지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아, 이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문제의 본질을 보는 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큰 그림을 보고 가고 있는 건지 그런 어떤 고민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 이런 게 뭐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런 짤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하이닉스 300만 원은 너무 비싸다고 해서 200만 원으로 시간을 돌려줬더니 그러나 반응은 좋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되게 웃긴 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앞에 이제 청년분들이 주식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야 커피 마시러 가자 했더니 야 주식으로 돈 들였는데 카누나 마시지 뭐. 제가 그쵸, 보고 요즘에 싼 거 먹어야 됩니다. 짠 했습니다. 되게 예. 그러니까 아까 저 오시기 전에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렇게 깎여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뭐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계좌에서 돈 찾아 썼냐고. 저만 그런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저만 그런 걸로. 그러게. 요거 나중에 썸네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죄 없는 주식에게 기회는 온다. 그럼요. 확실히. 오늘 저희가 투자 나침반 수강하신 분들도 스튜디오에 좀 와 계시는데 혹시 질문 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뭐 물어보고 싶으신 분?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네. 강의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1년 전 정도만 해도 국장의 지수형 ETF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좋은 얘기를 듣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다시 그런 전략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변동성에서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보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뭐 지수형 ETF나 혹은 뭐 좀 잘 분산하는 액티브 ETF들을 통해서 중장기 투자를 계획한다면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애매해진 건 뭐냐면 워낙 두 기업이 코스피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코스피를 투자한다라는 건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그냥 두 종목,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기업의
그 연관된 기업들 몇 개까지 합하면 60-70%가 넘다 보니 네. 이게 코스피냐 특정 산업이냐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 버린 게 저는 시장에서의 제일 아쉬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지금은 어느 정도 이 특정 산업에 대한 어떤 쏠림이 조금 완화되고 나면 저는 지수도 좋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ETF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더 나은 국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산업 쏠림이 완화될까? 아직까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되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이 기업들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다른 게 반등이 빠르면 가능해져요. 근데 미국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자산 재배분이거든요. 그동안 너무 IT 투자 쪽에 쏠렸던 것들을 일부 완화시키고 있어요. 네. 예, 완화시켜서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전망이 바뀐 건 아닌 건데 과도하게 쏠렸다. 그래서 일부 완화를 해서 왜냐하면 펀드들은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요.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위원회가 열리면서 야 이건 너무 쏠렸어. 그러니까 좋게 제일 많이 들고 가는 건 맞는데 일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완화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지금 다우지수 오늘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문제는 우린 그게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수급이 워낙 이쪽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조만간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밑에 기업들이 올라오면 이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낮아지잖아요. 그럼 시장의 안정성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은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지금이니까 이번에 6, 7월이 우리가 겪은 변동성 중에서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좀만 더 견뎌보시죠. 예. 근데 이게 뭐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하루하루 있는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안 견뎌져요. 맞아요.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레버리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말이 지수 7%면 사실은 그 레버리지는 뭐 마이너스 한 10 몇 %씩 그쵸. 움직일 텐데 그걸 보고 안정을 해라 아니면 해라라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은 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렇죠? 그다음에 무리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던 것도 그런 점들이에요. 잠깐만요.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 나왔나? 뭐 사이드 네. 카도 걸리고 다 걸리겠죠 뭐. 예. 근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러다가 급등한 날이 또 하루 이틀입니까? 서킷 브레이커 나왔나 보네요. 그 코스피 200 8% 거의 8.5% 빠지는 거 보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시황을 이렇게 네네. 보고 있는데 네. 개별 종목들이 다 이렇게 멈춰 있어. 그래서 내 심장인 줄 알았네.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혹시? 네네 이쪽으로. 네. 네, 좋은 강의 항상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추후 이제 버블장에 이제 진입을 이제 하게 되면은 예. 혹시 뭐 버블장 진입의 시그널 같이 혹시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좋은 시그널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은 보세요. 지금 반도체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반도체가 버블이 아니었을까? 근데 실적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실적이 안 좋아질까 봐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건 버블이 아니죠. 실적이 나왔고 그 실적이 다만 둔화될 우려가 있는 거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버블장에서의 주인공은 이 친구들보다 다른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진 않겠죠. 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러티브, 성장성 이런 것들이 부각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이제 오르긴 하는데 예전만큼 상승폭이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럼 이쪽이 좋아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갈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빠르면 이제 하반기부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볼 땐 나중에 진짜 수익률은 거기서 만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녹화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찾아보니까 서킷 브레이커 2시에 발동된 게 맞네요. 역대 11번째인데 올해만 6번. 아유 뭐 이제는 일상화 됐지 않습니까? 2026년은 잊지 않겠다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매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건 인정을 하고 그러되 그래도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퍼센트만 보고 인위수 때문에 많이 빠졌고 저는 이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본질은 딱 하나잖아요. 그냥 실적 우려잖아요. 3분기부터. 그냥 그거 하나예요. 해결 방법도 그래서 나중에 돌릴 게 뭐냐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에서 투자 전망이 안 바뀌면 다시 올라올 거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중간중간 해봐야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노이즈인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 기업들이 중간에 나 투자 안 할래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왜 한동안 미장에 계시던 분들이 특히 올해 국장 수익률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국장으로 많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변동성을 한번 또 이제 보고 나니까 아 그래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미장인 것 같아.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미장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우리는 앞으로를 봐야 되잖아요. 기대 수익률. 국장과 미장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AI는 어느 국가가 제일 잘하나요? AI를 제일 잘하는 국가. AI 자체는 미국. 예. 그럼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 투자를 받는 국가인 거지 우리가 AI를 하진 않죠. 네. 전 세계에서 두 국가일 텐데 길게 보면 그걸 피할 수 없지 않나요? 오늘도 뉴스 나오더구만 어제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AI 지금 돈 내고 계시잖아요. 국산 거 내고 계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그걸 고민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양수겸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장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한국만 고집하고 미국만 고집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니까 닷컴버블이나 아니면은 뭐 플랫폼 때처럼 우리도 똑같은 게 다 있다라면 굳이 미국 갈 필요 없죠. 우린 세금도 안 내고 되게 좋은데 근데 이번에는 확연하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말입니다. 씨를 얘가 열심히 뿌리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었을 때 그때 물 주는 도구라든가 땅을 파는 도구는 우리지만 나중에 그 열매는 다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저쪽이잖아요. 그럼 길게 보면 그쪽을 피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돈의 흐름이 이제 지금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제조기업들에게 오고 있고 또 나중에는 또 그쪽으로 또 갈 수 있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건 씨를 뿌린 사람이 거두는 거지. 그죠? 그 씨 뿌릴 때 거기서 땅 파는 사람이 거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윤곽을 봐야죠. 처음에 누가 씨를 뿌리지? 얘네 보고 그다음에 씨를 뿌릴 때는 어떤 게 수혜가 되지? 그다음에 씨는 다 뿌렸어요. 그럼 나중에 열매가 자라면 누가 가져갈 건지도 시차를 두고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나무가 자랄 때 농약 뿌린 애들이 또 수혜가 되겠죠. 이런 애들도 잘 찾아야 되는 거고. 아직 농약주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 주변. 예. 왜냐면 걔네들이 나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벌긴 해요. 그것도 우리는 찾아야 되고. 예. 왜냐면 이제 씨 뿌린 애들은 좋긴 한데 뿌리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그 이선엽의 투자 나침반에서 뭐 종목 추천이나 막 개별 그런 종목 건 이야기 그런 거는 아닌데, 안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섹터라든지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또 이야기를 또 해주고 논리를 전략을 많이 또 만들어드리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6월은 지났고 이제 9월에 특강이 있고 그 사이에는 사실 또 여러 차례 긴급 호출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겠죠. 예. 예, 그건 이제 연간으로 들으시는 분들한테 변곡점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연락드립니다. 예. 보통 밤 10시에 많이. 왜냐면 그때 해야 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최대한 많이 들으실 수 있게끔 해서 저희도 더 많이 이제 신경을 써드리고 있고 오늘 2026년 7월호 월간 이선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중간중간 저희가 이선엽의 투자 나침반 또 긴급 호출 때도 또 계속해서 여러분께 연락드리고 뵙고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어려운 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예.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돌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